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 열렸고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선출하는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법사위원장도 결국 여당인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단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들어오니까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향해서 하고 부러워하는 눈길, 또 관심의 눈길을 보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어떤 각오를 밝혔을까요? (20대) 국회에서 결국 법사위의 문을 넘지 못하고 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사위 법안이 아닌 타 상임위 법안이 48건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돼 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동안 타 상임위 법안을 상원 노릇하느라고 갑질해온 법사위의 모습도 개혁하겠습니다. 운영위를 통해서 국회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만 타 상임위 법안의 심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체계 자구 심사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각오,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김민하 시사평론가, SBS의 이영근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밝힌 이 각오를 보면은 국회법은 개정하겠다. 원래 자구 체계 심사권도 폐지하겠다는 게 민주당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까지라도 자구 체계 심사권을 벗어난 월권 행위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각오를 밝힌 것 같은데요.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 더 이상 20대 국회에서처럼 법사위가 국회에서의 법 통과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는 평가입니다. 왜 그런 평가가 나옵니까? 네, 원래 법사위의 위원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검사나 판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맡아왔고요. 물론 그런 법조인이 아닌 사례가 없지는 않긴 합니다. 19대 전반기에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적인데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법사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법사위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경력조차도 없는, 법사위와는 정말 무관했던 사람을 법사위의 위원장으로 선임을 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각오를 밝힌 것처럼 사법개혁이라든가 법사위의 기능을 원칙으로 돌리는 국회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믿을 수 있는 중진 의원이 법사위를 맡아줘야겠다는 당내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선수와 나이에 따라서 선임했다고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중진, 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 하면 이해찬 대표가 되면서 사무총장으로 발탁이 됐고 그전에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역할들을 해왔고 이해찬 대표와는 들리는 얘기로는 호영호재한다는 최측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믿을 수 있는 중진 의원이라는 데 선택의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에 더 방점을 찍히고 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법조인도 아니고 법사위 활동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 윤호중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민주당이 선임을 했다. 조금 전에 검찰개혁 이런 이야기 나왔고요.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이거 다시 한번 검증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현재 여권의 태도를 감안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확률이 이제 높아 보이는 것이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언론이나 또 이제 여의도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앞으로 상당 기간은 법사위가 이번 국회의 주 전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개별적인 사건들도 있고요. 뭐 한명숙 전 총리가 뭐 검찰의 어떤 과도한 그런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뭐 어떤 피해를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또 논란이 됐던 예를 들면 뭐 울산시장의 뭐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또 야당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맞부딪히는 이런 굉장히 첨예한 어떤 전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뭐 어떤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법조인 출신이 뭐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더 무게감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을 갖고 좀 일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좀 확실하게 틀어질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평가들이 당내에 있어서 이런 이제 인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 윤호중 법사위원장 오늘 비대위회의 열렸습니까? 아침에? 오늘 오전에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예, 열렸습니다.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결국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갔는데 미래통합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좀 금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 폭거라는 얘기를 거듭 꺼내게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지난 의회 기간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상임위원장을 일괄적으로 일방 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상임위원들까지 이 여야 간 협의 없이 진행됐던 모습을 보게 되건데 앞으로 진행되게 될 21대 국회의 모든 모습들을 지금 이 모든 한 순간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일방적인 배정을 통해 가게 되는 측면들 속에서 이게 얼마든지 야당과 충분하게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76석이 가지고 있는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야당을 말 그대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지점이 있고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거듭 21대 국회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충분하게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손을 잡고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의회 폭거를 진행하게 된다면 향후 일어나게 될 많은 부분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몫은 국민의 부담감으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책임지고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총회에서는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김정인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김정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이 원 구성에 대한 협상 과정 속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일들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제기를 본인의 사의 표명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만두겠다고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김정인 비대위원장은 조금 쉰 다음에 돌아올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한번 차례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못 지켜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네. 사퇴했습니다. 의원님이 많이 만족하신 걸로 아는데. 또 우리 의원총회에서 대체 신임을 한다는 의결을 했다니까 비대위원회에서도 그 원내대표에 대한 신임을 갖다가 할 편이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동안에 협상하고 하느라고 뭐 얼굴도 상당히 상해진 것 같고 본인도 상당히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내가 오전에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며칠 쉬시겠다고 그래서 좀 쉬시라고 그랬어요. 주호영 대표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돌아옵니다. 예, 당연히 돌아오죠. 그런데 저기서 저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주 안에 원구성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통합당의 원내사령탑이 없는 상황에서 마무리한다. 그러면 18개 상임위원장 다 민주당이 가져가도 좋다는 게 통합당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법사위원장 뺏긴 거는
화가 나지만 그래도 7개 상임위원장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더 많습니까? 뭐 모든 의견이 100% 일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통합당 내 의견은 지금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에 대한 강제 배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끊임없이 끌려가게 됐을 경우 21대 국회 내내 소수 야당의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국회 운영 방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강력히 갖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기간 의회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일방적인 원 구성을 끌고 가고 여기에 대해서 강제 배분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우리가 끌려가게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에 있는 금요일까지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협상이 아닌 협박이라고 지금 현재 주호영 원내대표는 얘기하고 있는 측면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협상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18개 다 여당이 가져가도 좋다는 겁니까? 18개를 다 가져가도록 지금 일방적인 의회 운영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그렇게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도 야당과의 협의 없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가서 배분한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있게 되는 금요일에 나머지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더 이상의 추가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것이 현재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통합당 분위기를 보면은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말이죠. 상임위 강제 배정이라고 하는 저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는데 이영근 의원. 네. 상임위원장 선출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다 배정이 마무리돼야 선출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통합당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의로 일방적으로 상임위의 6개 상임위원은 야당 의원까지 배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사위를 비롯해서 외통위, 기획재정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국방위까지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까지 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근거는 국회법 48조 1항에 상임위나 특위의 위원 선임 요청 기한, 그러니까 첫 임시회 후 2일 이내에 각 당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어제 6개 상임위원회에 통합당 소속 45명의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의사와 뭐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통합당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배정이 됐습니다. 예. 이들 의원들은 오늘 오전에 박병석 의장실을 찾아가서 20여 명이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상임위 6개 상임위에 배정된 45명의 의원 전원이 이 상임위원직에 대한 사임계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쯤으로 예정됐던 각 상임위의 첫 회의, 전체 회의에도 일체 참석하지 않고 전체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회의장이 상임위의 의원들을 임의로 배정한 것은 뭐 53년 만이다. 7대 국회 이후로 53년 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53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서 책임 있게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일단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뭐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그리고 좀 협치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모습이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그림으로 앞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들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18개를 다 가져간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가지 않을 걸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빨리 주영 원내대표가 좀 복귀를 해서 협상을 통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있지 않습니까? 7개 주요 상임위는 이제 미래통합당 몫으로 배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강제 배분됐다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배분한 게 뭐 끝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사보임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그 전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바로잡아가는 방향으로 서로 합의하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어떻게 야당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원구성을 강행하려 하느냐 이런 통합당의 주장과 늘 역대 모든 국회가 그랬듯이 야당은 발목 잡기만 거듭하면서 그것을 국회의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세월만 보내다가는 언제 국회가 일을 하느냐. 이번에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6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회의장에서 나온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여당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의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는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을 마치고 추경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사회 풍경, 뉴 노멀은 이제 다시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상임위를 비상가동해 국난 극복을 위한 집권당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상당 기이한 방법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갖다 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제가 1979년 야당 총재인 김영삼 총재를 당시에 집권 세력이 다수의 힘으로다가 제명을 했던 그러한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 여당의 출혈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은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을 좀 망각하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결국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두 분의 의견 한번 여쭙도록 할게요. 먼저 김민하 평론가, 79년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 제명 사례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하나의 사례로 들었어요. 지금 상황과 맞물리는 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옛날 사례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시에 김영삼 총재의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제명까지 간 결정적인 이유가 YJH 무역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대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게 나중에 부마 사태까지 촉발하는 과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원구성 협상을 안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오히려 좀 상황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김명민 비대위원은 어떻습니까? 네. 강한 권력을 가지고 거대 의석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만약 오만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민주주의의 힘은 결국 국민을 바탕으로 일어난다는 예시를 든 것 같고요. 지금은 의회 의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마땅치 않습니다. 예. 하지만 만약 일방적인 폭거를 계속해서 나가게 됐을 경우에 국민의 민심이 어디로 움직이게 될지 똑똑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어제 저녁 SBS 8시 뉴스에도 나갔고요. 아침 뉴스 신문에도 자세히 보도가 됐습니다만,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범여권, 정의당도 물론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이 강행이 됐죠. 국회 본회의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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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없이 오후 2시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다시 6시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많은 상임위를 의원을 강제 배정하고 뽑는 경우는 정말 없는 헌정사의 폭거이고,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선전포고에 가름합니다. 법사위가 이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여당이 꼭 가져야 할 그런 이유가 뭐가 있는지. 21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행동에 돌입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지막까지 법사위를 고집하면서 우리 당의 협상은 없고 협박만 있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 주장입니다. 야당과도 더 추가 협상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우리의 독재 위성을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8년 재헌국회 이래 개원국회에서 상대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일방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의 처음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뭐가 그래 급하십니까? 무슨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이런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법사위 가져가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법사위 안 가도 돼요.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 동안 한국 정치를 황폐하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성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정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우덕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부족한 저를 국방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저를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진심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본회의는 나흘 뒤 19일에 열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19일에 열겠다.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여당과 협상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19일에 민주당이 또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게 될지 통합당은 18개 모두 가져가라 이 태도를 고수할지 아니면은 그래도 7개 상임위원장은 통합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지 앞으로 사흘 동안에도 여야의 움직임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어제 저녁에 열린 기념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신뢰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7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돌릴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넥타이에 주목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 녹화하면서 맸던 넥타이 어디서 본 듯한 넥타이 같습니다. 이영구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맸던 넥타이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6.15 공동선언이라는 획기적인 남북 합의 선언문을 발표를 했죠.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맸던 넥타이를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좀 빌려서 영상 기념사를 찍으면서 활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설명은 사실은 연설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는 연대도 2년 전 4.27 판문점 선언 때 썼던 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6.15 남북 공동선언부터 2년 전 4.27 판문점 선언까지 남북이 함께 해온 대화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녹화하면서 매게 됐을까요? 바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고 이호 여사의 삼남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사적 순간에 남북 공동선언 때 맸던 넥타이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의미 있는 연설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넥타이를 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걸 의원과 청와대가 이렇게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6.15 맞아서 의미 있는 거를 하자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이제 나온 거죠. 2000년도에 쓰셨던 것만 따로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후에 10년 넘어 이 옷장을 안 열고 놔뒀었거든요. 아무도 손을 안 대고. 그 당시에 세탁소 드라이해서 그 비닐 씌워놓은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상황이 좀 어려워도 6.15 정신은 계속 계승해 나간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신 것이니까 저로서는 뭐 반가운 일이죠.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맸던 넥타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메고 북한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시 뒤에는 SBS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북한이 오늘 또 엄포를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한 자세한 분석을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